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모나리자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는 대부분 이 오묘한 미소를 읽어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모나리자처럼 미소를 짓는 단독 초상화는 시기를 전후로 살펴봐도 굉장히 희귀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백 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누구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한 번쯤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갔을 때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하는 작품을 보면 인물의 표정이 하나같이 경직되거나 잔뜩 굳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면 우리도 덩달아 긴장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죠. 미술관에서 웃는 얼굴을 만나는 경우란 드뭅니다. 왜 이렇게 미술은 심각할까요? 이번 강의에서 저는 미술에 담긴 웃는 얼굴과 함께 시대별로 문명의 표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아파이아 신전의 한 귀퉁이를 장식하던 조각입니다. 죽어가는 전사의 모습인데 그 와중에도 활짝 웃고 있는 표정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미소는 기원전 6세기 그리스에서 제작된 조각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르카익스마일, 고졸기 미소 이렇게 좀 부르는데요. 그리스에만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조각에서도 이러한 미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으로 알려진 브리티시 뮤지엄의 이집트 조각관에 가보시면 거대한 람세스상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상반신만 남아있는데 높이가 3m가 되는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면 입술에 엷은 미소가 담겨 있어 분위기가 우아해지는 따뜻한 느낌을 주죠.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의 아르카익스마일은 기술적 결함 때문에 등장했다고 설명하곤 하죠. 이 시기에는 조각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곡선의 입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미소 아닌 미소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기술적인 결함으로 이해하기에는 아르카익스마일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속조 조각의 가장 큰 미덕은 죽어있는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이아 신전에 죽어가는 전사상의 미소 역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의 충만함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요? 무엇보다 미소를 띤 쿠로스 조각의 상당수가 묘지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전사자들에 대한 추모 그리고 그들이 충만했던 삶을 예찬하는 조각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미소는 오늘날이 우리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다가오지만 그 시기 그리스인들에게는 충분히 공감 가는 표현이었겠죠.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렇듯 웃고 있는 조각들이 등장하던 시기에 실제 그리스 역사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아테네의 경우 정치체제가 왕정에서 독재정으로 그리고 독재정에서 민주정으로 급격하게 넘어가는 만큼 도시국가의 정치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복잡한 사회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표정이 오히려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라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훌쩍 넘어 중세 시대의 독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문명의 표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보면 우리에게까지 고통의 감각이 생생히 전해지는 이 예수상을 떠올립니다. 인간의 원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표정 그리고 그 앞에서 참회의 자세로 묵상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중세인의 표정이 떠오르죠. 살면서 한 번도 웃지 않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엄숙한 태도를 고수하느냐고 묻자 4개의 이유를 들며 웃을 수 없다고 대답했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확실함, 그의 영혼의 운명,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 중세의 신앙생활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믿음이었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편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를 의미하는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를 품에 안고 슬피 우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죠. 피에타를 형상화한 조각으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순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감정 표현도 아주 절제되어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같은 조각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받았을 고통을 함께하려 했던 겁니다. 문명은 참 복잡해서 어떤 시대를 하나의 표정으로만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대천사 가브리엘의 조각상인데요. 성모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미소는 언뜻 고졸기
그리스의 아르카이크 스마일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레 올라간 광대뼈와 눈 주변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쾌활한 웃음을 완성했습니다. 동시에 고개를 살짝 아래로 돌려 성당에 들어오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환한 미소로 반기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기독교라는 절대적인 신앙 체계가 모든 사상과 생활의 근간이 되었지만 신이 창조한 세계와 피조물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후자를 기반으로 발전한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 부르는데 뒤에 다가올 르네상스의 사상적 밑거름이 되었죠. 웅장한 고딕 성당에 장식된 인물 조각들의 생생한 표정, 생동감 있게 표현된 동물이나 식물들을 목격하면 모든 중세인이 원죄를 짊어지고 수도자적인 삶을 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찬미와 더불어 그의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예찬도 다른 한편에서 싹트고 있었던 셈이죠.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모나리자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는 대부분 이 오묘한 미소를 읽어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모나리자처럼 미소를 짓는 단독 초상화는 이 작품이 제작된 시기를 전후로 살펴봐도 굉장히 희귀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백 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초상화 속 주인공은 모나리자와 정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가 그린 오스발트 크렐의 초상화인데요. 긴장과 불안이 감도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정신과 의사에게 크렐의 초상화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일종의 과대망상증 환자 같은 태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려줬습니다. 자신이 일군 그 부와 명성에 대한 도전을 막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강인한 모습으로 각인시키려 했던 것이죠. 르네상스 시대는 새로운 시민계층인 상인이 초상화를 주문하고 소유하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당시 새롭게 부상한 부르주아 시민계층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처럼 직설적으로 드러내려 했던 겁니다. 바로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띤 쾌활한 그림을 만나려면 북유럽의 프로테스탄트 바로크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의 회오리 속에서 종교적 목적의 예배 그림은 억제하고요. 풍속화라는 새로운 장르의 회화가 등장했습니다. 한편 웃는 얼굴은 화가의 그림 실력을 보여주기에 유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델이 웃는 표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웃음을 표현하는 순간적 표정을 능숙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화가들은 이러한 웃는 찰나의 순간을 잡아냄으로써 자신의 그림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프란츠 할츠의 웃고 있는 기사 속 주인공을 한번 볼까요?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아주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온무늬 속에는 큐피드의 화살과 각종 에로틱한 상징 등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초상화가 결혼을 앞두고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성이 느껴지는 포스와 개성 있는 표정, 빛의 세기와 방향이 각각의 초상화마다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찰나의 순간을 기민하게 표착하고 있죠. 요하네스 페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마찬가지죠. 드라마틱한 빛의 표현과 소녀의 오묘한 표정은 그림 너머 우리의 시선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요. 이 시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스타 작가라면 렘브란트죠. 그는 젊은 시절부터 초상화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웃고 있는 자화상은 그가 20대 초반 무렵에 그린 것으로 자신을 엘리트 장교로 변신시켰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화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실제로 렘브란트는 거의 100점 넘는 많은 작품을 자화상으로 그렸습니다. 20대 시절부터 60대까지 자화상으로 일대기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죠. 두 개의 그림은 렘브란트가 각각 34세, 63세에 그린 자화상인데요. 캐리어의 정점을 찍은 이 시기의 자화상에서는 화가로서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리는 그런 화가의 자신만만함이 잘 드러나죠. 그러나 많은 빚을 얻어 사들인 대저택이 그의 발목을 잡으면서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 부인과 자식들도 렘브란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63세의 자화상은 그가 죽기 몇 달 전에 그린 작품입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감과 방탕함은 전부 내려놓고 차분하고 겸손한 표정으로 손을 다소곳이 맞잡은 표정이죠. 차절히 변해가는 모습을 제 손으로 그린 자화상을 통해 냉정히 보여줍니다. 렘브란트의 경제적 실패는 당시 네덜란드 경제의 쇠퇴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1652년부터 계속해서 전쟁에 돌입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렘브란트는 경제적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렘브란트의 자화상들은 화가 개인을 넘어 17세기 네덜란드 사회를 대표하는 표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술 작품을 통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과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크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강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책 벌거벗은 미술관에 담겨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펼쳐보셔도 좋겠습니다. 미술의 가장 큰 오해는 미술에서 와요. 미술은 우리한테 그렇게 오래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술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주술자죠. 미술은 아름다움에 대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용어를 얘기할 때 미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신다면 미술의 세계가 훨씬 더 풍부하고 재미있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 미술을 보면 우리 눈을 완전히 잡아당겨요. 하지만 이게 그리스 미술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는 점들은 학자로서 의문을 품을 만하죠.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너무나 많은 해석이 갖다 들어가다 보니까 비판할 수 없는 넘사벽 너무 높은 세계에 있어서 그리스 미술이 원래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 미술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인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되고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 역사적으로 그 두 가지를 성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치고 나간 데가 있다면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도시고요. 피렌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대가 세고 목소리가 큰 이유는 주권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시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발언이 되게 썩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립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문주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죠.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현실에서 만나면 어떠세요? 현실에서 만나게 되면 약간 당황스러울 경우가 있는데요. 책에서나 아니면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던 작품들을 직접 현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 무조건 당황합니다. 근데 명작은 명작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명작이라고 하는 작품은 역사적 영향력도 있고 또 그거에 걸맞는 역사적 해석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 검색을 하시고 이 작품의 ABC를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시면 진짜 감동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미술 중에서 실험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위미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목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 계속 갇혀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각적 폭도 좁아질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그 충격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작품이 있다면 그런 현대미술 작품은 우리가 존중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은 현장에서 가서 보는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직은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한 어떤 미술에 대한 접근은 미술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흘러가는 조류라기보다는 주류로 바뀌고 있고 하지만 이게 크게 보면은 우리의 현장에서 보는 그 감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지만 또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감동을 주는 하나의 또 길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원작의 중요성을 대체 불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이대로 끝나기가 좀 아쉬워서 제 친필 사인 도서를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 후기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